장모님, 이제 짐 싸세요, 당장! 추석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위 성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하고 손주를 키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던 은숙에게 돌아온 건 짐짝 취급이었습니다. 공짜로 밥 먹고 자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딸 소영은 고개를 떨궜고 음식은 쏟아지며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울부짖으며 은숙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다가 서랍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은숙이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섰을 때 경비원이 고개 숙이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짐짝 취급당했던 어머니가 어째서 회장님이라 불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사위 성운 앞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김은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캄캄한 방 안에서 은숙은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딸네 집 안방 옆 작은 방 겨우 서너 평 남짓한 이 공간이 60세 은숙이 가진 전부였어요. 은숙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괜히 성운이 짜증이라도 내면 곤란하니까요. 방문을 천천히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은숙의 발걸음은 1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완벽하게 숙달되어 있었죠. 냉장고를 열자 환한 불빛이 은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거울을 볼 때마다 은숙은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어제 마트에서 사온 시금치를 꺼내고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와 애호박도 꺼냈습니다. 은숙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물을 끓이는 동안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은숙도 한때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분명 은숙의 집이었어요.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방 하나 있으니까요. 2015년 가을 딸 소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은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당시 은숙은 53이었고 소영은 28이었어요. 반찬 가게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죠. 은숙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은숙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6천만 원이었던 전세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니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라 하루 봐줄 사람도 필요해요. 서로 도우면 되잖아요. 사위 성운도 그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30살이었던 성운은 그때만 해도 은숙에게 친절했어요. 명절이면 용돈도 챙겨주고 생신 때는 꽃다발도 사왔죠. 그럼 당분간만 신세 지겠네. 미안하다, 소영아.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가족인데요. 그렇게 은숙은 2015년 10월 딸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시 2살이었던 손주 하루는 할머니가 오자 무척 좋아했죠. 작은 손으로 은숙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은숙은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치고 김치도 담아냈죠. 소영과 성훈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은숙은 하루를 돌봤습니다. 유치원 가방도 챙기고 간식도 준비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희 둘 다 회사 못 다녔을 거예요. 소영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은숙도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2018년 봄 은숙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재개발되면서 상가 빌딩으로 보상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은숙의 나이 56대였죠. 김은숙님 축하드립니다. 빌딩 소유주가 되셨어요. 변호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은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995년, 은숙의 나이 33대였어요. 소영은 겨우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은 외곽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엔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 그 땅이 빌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은숙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친척들에게도요. 왜냐하면 알면 모두 달려들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처음 받은 임대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은숙은 그걸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따로 통장에 모았어요. 전문 관리 업체에 맡기고 매달 들어오는 돈은 손도 대지 않았죠. 나중에 나이 들어 아프면 병원비로 쓰면 되겠지. 은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내 식구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자기 돈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 그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역이 생기고 대기업 사옥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급격히 발달했어요. 은숙의 빌딩 임대료도 덩달아 뛰었죠. 월 200만 원이던 게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빌딩 가치는 250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하지만 은숙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통장에 쌓아뒀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쯤부터였을까요? 하루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은숙의 손길이 덜 필요해졌어요. 성훈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국이 너무 싱거운데 소금 좀 더 넣어주세요. 어머니, 빨래 이렇게 하시면 옷이 상해요. 세탁기 설정 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지적들이 쌓여갔습니다. 은숙은 최대한 눈치껏 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성훈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죠.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우연히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이제 하루도 컸는데 굳이 필요 없잖아. 은숙은 복도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엄마 갈 데가 어디 있어. 조금만 참아줘.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벌써 10년이야, 10년. 우리 프라이버시도 없고 나는 내 집에서도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솔직히 이제 짐이라고. 짐. 그 한마디가 은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숙은 숨을 죽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니. 1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하고 손주를 키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는데 그게 다 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도 은숙은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성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소영은 출근 준비에 바빴어요. 은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 갈 거예요. 12살 하루만이 은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루. 조심히 다녀와.
은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루라도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난 뒤 은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죠. 작년 추석 때도 성훈의 얼굴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은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을 더듬거렸어요. 손에 낡은 파우치가 잡혔습니다. 천천히 꺼내 지퍼를 열었죠. 안에는 금속 열쇠 하나와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은숙은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이 작은 열쇠 하나가 은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서류 봉투에는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빌딩. 건물주 이름은 김은숙. 감정가 250억 원. 언젠가는 이걸 꺼낼 날이 오겠지. 은숙은 중얼거렸어요. 열쇠를 다시 파우치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2025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은숙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만은 늦잠을 잘 수 없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은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전 부칠 생선, 동그랑땡, 반죽, 나물들. 은숙의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온 손놀림이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은숙은 생선전부터 부치기 시작했어요. 노릇노릇 잘 익은 전을 접시에 담아내는데 문득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동그랑땡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 퍼졌죠. 7시쯤 되자 소영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응, 아직 멀었다. 너는 좀 더 쉬어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은숙 옆에 섰어요.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서서 명절 음식을 만드는 모습. 예전 같으면 은숙은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소영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역력히 보였거든요. 소영아,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구나.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원래 추석 전엔 다들 바쁘잖아요. 소영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은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딸만 괴로울 테니까요. 9시가 되자 성훈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헝클어진 채 거실로 나온 성훈은 부엌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자네 아침 먹겠나? 은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성훈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어요. 은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10시쯤 하루가 일어났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온 하루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전 냄새 나요. 저 전 좋아해요. 그래, 우리 하루.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줄게. 은숙은 갓 부친 동그랑땡을 접시에 담아 하루에게 건넸습니다. 하루는 호호 불며 한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맛있어요. 하루의 웃는 얼굴을 보자 은숙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적어도 손주만큼은 자신을 좋아해 주니까요. 정오가 넘어 모든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거실 큰 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송편까지. 풍성한 추석상이 차려졌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성훈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은숙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후 2시 가족들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성훈은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어요. 소주 1병, 2병.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어머니, 전이 좀 짜네요. 성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다음엔 소금을 덜 넣겠네. 은숙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갈비찜도 별로네요. 너무 달아요. 성훈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팔을 살짝 쳤어요. 여보, 그만해. 다 맛있어. 맛있긴 뭐가 맛있어. 매년 똑같은 음식에 솜씨는 왜 늘지를 않는지.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숙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하루는 눈치를 살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낀 거죠. 아빠, 저는 맛있는데요. 하루야, 넌 가만히 있어. 성훈이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하루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은숙은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 6시쯤 성훈은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소주가 아니라 위스키였습니다. 온더락으로 계속 마시더니 얼굴이 시빨개졌죠. 장모님. 성훈이 갑자기 은숙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왜 그러나? 이제 그만 따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고 하루는 겁먹은 얼굴로 할머니를 봤어요. 성훈아, 그게 무슨 말이냐? 은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긴요. 장모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10년.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소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성훈은 뿌리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 오늘 할 말 다 할 거야. 10년 동안 참았어, 참았다고. 성훈은 술잔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모님. 이제 짐 싸세요. 당장. 그 말에 은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짐. 또 그 단어였어요. 성훈아, 자네 지금 술에 취했구나.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은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취하긴 뭐가 취했어요. 나 정신 멀쩡합니다. 하루도 이제 컸고 장모님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먹고 자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여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엄마가 얼마나 눈치 없는지 당신은 몰라. 맨날 집에 처박혀 있고 우리 부부 사생활도 없고 나 이제 못 참겠어. 성훈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 바람에 술잔이 넘어지며 술이 쏟아졌어요. 하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요. 하루가 은숙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하루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숙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장모님, 제 말 들으셨죠? 내일 모레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성훈은 그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은 딸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도 고통스러운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은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짐인가 가족이 아니라 짐.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키웠어요. 그런데 결국 남은 건 짐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우치를 꺼내 금속 열쇠를 꺼냈어요. 은숙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말자. 은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은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였어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거실로 나가자 소영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숙이 아침밥을 차렸을 텐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나 봐요. 흥. 소영아, 너도 밤새 잠 못 잤구나. 괜찮아요, 엄마. 소영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가 미안했던 거죠. 하루는 아직 자고 있었고 성우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소영아. 네, 엄마. 엄마가 오늘 좀 나갔다 올게. 저녁에는 들어올 테니 걱정 마라. 어디 가시는데요? 그냥 볼 데가 좀 있어서. 은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영도 더 묻지 않았어요. 은숙은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이 아니라 몇 년 전 소영이 사준 정장을 꺼냈어요.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은숙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서랍에서 파우치를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금속 열쇠가 가방 안에서 덜그럭 소리를 냈죠. 9시 은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엄마. 소영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은숙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섰고 은숙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구 테헤란로 537번지로 가주시겠습니까? 기사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 아파트, 상가, 사람들. 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어젯밤 성운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짐, 공짜로 밥 먹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30분쯤 지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강남이었죠.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은숙은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눈앞에 우뚝 솟은 빌딩. 20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입구에는 테헤란 센트럴 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은숙은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이 자기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7년 동안 관리업체에만 맡겨두고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거든요. 은숙은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렸죠.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남자가 은숙을 알아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이었어요. 어머, 회장님.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회장님. 은숙은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은숙은 김은숙 회장이었어요. 이 빌딩의 주인이었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동안 잘 관리해 주셨나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그럼요. 관리업체에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매달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경비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최 부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은숙은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2층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었고 3층부터는 사무실과 학원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이게 다 내 건물이라니. 은숙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딸네 집 작은 방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오늘은 250억 빌딩 앞에 서 있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빌딩 관리 사무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어요. 노크를 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최 부장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황급히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십시오, 회장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 됐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어요. 은숙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빌딩 모형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그동안 관리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메일로 매달 보내드렸는데요. 아, 봤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사실 은숙은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렀거든요. 그냥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했죠. 회장님, 임대 수익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월 2,300만 원 정도 되실 겁니다. 최 부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2,300만 원. 한 달에 그만큼의 돈이 들어온다니. 은숙이 반찬 가게 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회장님, 최근에 대기업에서 이 빌딩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280억에 사겠다고요. 매각은 생각 없습니다. 은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계속 임대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한강도 보였죠. 회장님,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아니요.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은숙은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냈어요. 금속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아, 그건 회장님 전용 사무실 열쇠입니다. 20층 복도 끝에 회장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군요. 은숙은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 혼자 가보겠습니다. 은숙은 복도를 걸어 끝까지 갔습니다.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붙은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책장,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강남 전망. 은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섰어요.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숙 회장. 은숙은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감. 이게 진짜 자신의 자리라는 게 실감났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한복판. 은숙은 이곳의 주인이었어요. 딸네 집 작은 방에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250억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거겠지. 은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 통화를 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김은숙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은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은숙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은숙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은숙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저녁 8시 은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소영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다녀왔다. 은숙이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방 문이 열렸어요. 성훈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훈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차갑지만 뭔가 궁금해하는 듯한 톤이었죠.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네. 은숙은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성훈은 은숙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봤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빌딩을 다녀온 게 들킬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은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은숙은 아침을 차렸고 소영과 성우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루는 학교에 갔죠.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성훈이 은숙을 자꾸 쳐다봤거든요. 낮 2시쯤 은숙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훈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 평소보다 4시간이나 일찍이었죠. 어머니, 계세요? 성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숙은 베란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왜 그러나? 회사는 어쩌고 일찍 들어왔나? 반차 썼어요. 어머니, 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성훈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을 은숙 쪽으로 돌렸죠.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떠 있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537번지. 소유주 김은숙. 감정가 250억 원. 은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어머니 이름 맞죠? 김은숙. 생년월일도 1962년생. 어머니 맞잖아요.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강남에 2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그걸 우리한테 숨기고.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죠. 성훈아, 진정하게. 내가 설명을 해주겠네. 설명은 무슨?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그건 사실이네. 순간 성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정말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250억짜리 빌딩을? 그렇네. 남편이 남긴 땅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거야. 언제부터요? 2018년부터. 2018년? 7년 전부터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게 2015년인데
3년 뒤에 빌딩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내 사정이 있었네. 사정? 무슨 사정이요? 어머니, 월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우는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월 2천만 원 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네. 정말 미쳤어. 성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으면서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먹고 잤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어머니 모시라고 해놓고 성훈아, 내 말 좀 들어보게. 듣기 싫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기예요, 사기.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신 거잖아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퇴근한 거예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고함 소리를 들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소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 좀 봐.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성우는 노트북을 소영에게 보여줬어요. 당신 엄마가 강남에 250억짜리 빌딩 가지고 계셨대. 7년 동안 숨기고.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소영아. 은숙이 딸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엄마 빌딩이에요? 그래, 소영아. 엄마 거야. 소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소영아, 엄마는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엄마 모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보는 매일 불평했고, 저는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250억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2천만 원인데. 소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엄마는 됐어요.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를 속인 거라고요. 성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훈아, 뭐 하는 거냐? 가족들한테 알려야죠.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셨으니까요. 성훈은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은숙네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는 방이었죠. 성훈의 부모님, 은숙의 동생들, 조카들까지 모두 있었어요. 여보, 그러지 마. 소영이 말렸지만 성훈은 이미 등기부등본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또 사진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훈은 메시지를 타이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장모님께서 강남에 2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계셨대요. 7년 동안 우리한테 숨기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단톡방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딩동딩동.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뭐라고? 250억? 언니가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 세상에, 그럼 그동안 가난한 척한 거 다 쇼였네. 언니, 정말이에요? 이거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은숙은 그 광경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성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 동료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장모가 건물주래요. 250억. 근데 아직도 우리 집에 얹혀 살았대요. 웃기죠?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성훈아, 그만하게. 제발. 은숙이 애원했지만 성훈은 듣지 않았어요. 그만하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게 뭔데요? 7년 동안 거짓말하고 우리 돈으로 밥 먹고 우리 집에 살면서. 여보, 그만해.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너무 심해. 심한 건 장모님이지. 나는 피해자라고. 성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은숙의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조카들도 문자를 보냈죠.
언니, 이게 정말이야? 빌딩 있어? 고모, 저 대학 등록금 좀 도와주세요. 고모 돈 많으시잖아요. 누나, 나 사업 자금 좀 빌려줘. 250억 있으면서 동생 좀 도와줘야지.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은숙은 스마트폰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바깥에서 성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 안 끝났어요. 은숙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7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단 하루 만에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 만났던 김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이제 싸워야겠구나. 은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스마트폰은 계속 울렸고 문자 알림이 수백 개나 쌓였어요.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들어가도 돼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소영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죽 한 그릇이 담겨 있었죠. 엄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조금만 드세요. 소영은 은숙 옆에 쟁반을 놓았습니다. 은숙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라도 말씀하셨으면. 소영아. 은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왜 숨기셨는지. 내 남편은 이해 못할 거야. 은숙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딩동. 계속 눌러대는 소리였죠. 소영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은숙의 동생 은주가 들어왔어요. 58살인 은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이야? 빌딩 있다는 거? 뒤따라 은숙의 남동생 철수도 들어왔습니다. 55인 철수는 흥분한 얼굴이었어요. 누나, 나왔어. 우리 좀 이야기하자. 은숙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동생들이 서 있었고 성우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250억이 정말이야? 이게 사실이라고?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세상에 언니가 건물주였어?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돈 없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네.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냥 말 안 한 거지. 말 안 한 거랑 거짓말이랑 뭐가 달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나 작년에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기억나? 누나가 뭐라고 했어? 돈 없다고 했잖아. 근데 250억 있으면서. 철수야, 그건. 변명하지 마. 누나, 나 지금 당장 5천만 원 필요해. 사업 확장해야 된다고. 누나 빌딩에서 월세만 받아도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못 줘? 철수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매달 500씩만 보태줘. 누나한테는 푼돈이잖아.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있어. 우리 딸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그것도 못 내줘? 언니 조카인데. 은주야, 내 딸 대학생이면 장학금 받을 수 있잖니. 장학금? 그게 그렇게 쉽게 나와? 언니가 250억 있으면서 조카 등록금 2천만 원이 아까워? 동생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은숙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철수의 아들 민준이와 은주의 딸 지혜였죠. 고모, 저 민준이에요. 28인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고모, 저 지금 결혼 준비 중인데요.
전세금 좀 보태주세요. 3억만요. 고모한테는 푼돈이잖아요. 민준아, 그건 내가 준비할 일이지. 고모가 250억 있으시면서요? 조카 결혼하는데 3억도 못 내주세요? 25인 지혜도 달려들었습니다. 고모, 저도요. 저 유학 가고 싶어요. 미국 대학원. 학비랑 생활비 합쳐서 1억만 주세요. 지혜야, 유학은 내가 장학금 받아서. 고모, 왜 그러세요? 고모 돈 많으시잖아요.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손을 내밀었어요. 은숙은 뒷걸음질 쳤죠. 다들 진정해라.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요, 누나? 우리한테 돈 줄 거야, 말 거야? 철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훈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장모님 재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은주가 물었어요. 장모님이 7년 동안 재산을 은닉하셨어요.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제가 변호사랑 상담했는데요. 장모님 재산 가족들한테 분배해야 한대요. 특히 딸인 제 아내한테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소영이가 상속받아야지. 은주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받으면 우리도 좀 나눠받을 수 있잖아. 우리 조카 딸인데. 성우는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성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재산관리 위임장입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는 겁니다. 은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찬찬히 읽어 내려갔죠. 빌딩 관리 권한 일체를 박성훈에게 위임함. 월 임대 수익의 70%를 박성훈 명의 계좌로 입금. 빌딩 매각 시 박성훈의 동의 필요.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훈아,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빌딩을 자네한테 넘기라는 거냐? 위임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관리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관리? 이건 관리가 아니라 빼앗는 거잖니.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말 좀 조심하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10년 동안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자네가 어제 뭐라고 했냐? 나보고 짐이라고 했잖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어머니 사인하세요. 가족들 다 보는 데서.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사인해. 그래야 우리도 좀 받지. 누나, 빨리 해. 시간 없어. 은숙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싫다. 뭐라고요? 성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인 안 한다고 했네. 이건 내 재산이야. 남편이 나한테 남긴 거라고. 어머니.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가족을 배신하시는 겁니까? 배신은 무슨 배신이냐? 내 재산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그럼 어머니, 그동안 우리가 해드린 건 뭡니까? 10년 동안 모셨는데 밥 해드리고 재워드리고 자네가 모셨다고? 내가 이 집 살림 다 했잖니. 밥도 내가 했고 청소도 내가 했고 하루도 내가 키웠어. 은숙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가정부 노릇했네. 그런데 자네는 나한테 뭐 해줬냐? 짐이라고 했잖아. 그건 됐네. 이제 내 말 들어봐라, 성훈아. 은숙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찢찢찢.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자네한테 한 푼도 안 줘. 동생들한테도 안 줘. 언니, 누나. 친척들이 소리쳤지만 은숙은 단호했습니다.
다들 나가. 지금 당장.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성훈이 소리쳤어요.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하자. 나도 변호사 있네. 은숙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김 변호사 명함이었죠. 내일 당장 이분한테 연락해서 법적 조치 취하겠네. 내 재산 지키는 거야. 성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래, 이럴 거야.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않았네. 은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성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요. 전쟁이네, 전쟁. 다음 날 아침 7시, 은숙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어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지만 당분간은 이 집을 떠나야 했죠.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소영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좀 나갔다 올게.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구나, 소영아. 일이 좀 정리되면 연락할게. 은숙은 딸의 어깨를 툭 두드렸어요.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 은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안방 문이 열렸어요. 성훈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자네는 상관없네. 상관없긴요. 어머니 빌딩 가시는 거죠? 재산 빼돌리려고요? 재산 빼돌리기는 무슨. 내 재산 지키러 가는 거야. 은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훈이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게. 나도 준비됐네. 은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성훈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은숙은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최 부장님 계십니까? 네, 사무실에 계십니다. 은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관리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최 부장이 은숙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최 부장님, 금고 열어야겠습니다. 금고요? 회장님 전용 금고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 부장은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회장님 사무실 금고 열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둘은 복도 끝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 봤던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최 부장이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비밀번호는 회장님만 아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은 남편 생일을 입력했어요. 1963년 5월 15일. 5자리 51563. 삐삐삐.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은숙은 먼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사본들이었죠. 그리고 맨 아래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은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은숙에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편지를 발견한 거죠. 최 부장님, 잠시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최 부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은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그리고 아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겠지. 내가 남긴 땅이 언젠가는 개발될 거야. 그럼 너는 큰 돈을 받게 될 거고, 그때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은수가 잘 들어. 이 재산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거야. 내가 나이 들어 아프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이 재산이 너를 지켜줄 거야. 절대 자식에게 주지 마라. 사위에게도 주지 마라. 친척들한테도 주지 마라. 끝까지 내 이름으로 가져가라. 왜냐고? 사람들은 변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져. 내가 돈이 있으면 함부로 못해. 하지만 돈을 나눠주는 순간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 소영이가 아무리 내 딸이어도 사위는 남이야. 사위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 나는 벌써 알아. 처음엔 잘해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짐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때 이 재산이 필요해.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은수가, 내가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해. 무시당하지 마. 눈치 보지 마. 당당하게 살아. 내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 재산만큼은 꼭 내 것으로 지켜. 약속해줘. 사랑해, 은수가. 영원히 내 편인 남편이. 편지를 다 읽은 은숙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숙이 나이 들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사위가 어떻게 변할지, 친척들이 어떻게 달려들지. 그래서 이 재산을 남긴 거였죠. 은숙을 지키기 위해서. 은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다 그대로 됐어요. 은숙은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참지 않을게요. 제 삶은 제가 지킬게요. 은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금고에서 서류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김 변호사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김은숙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 빌딩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강남구 테헤란로 테헤란 센트럴 빌딩 20층입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입니다. 세상에 알리겠어요. 1시간 뒤 김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자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앉으시죠. 둘은 회장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숙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성운의 폭언, 위임장 강요, 친척들의 요구, 모든 것을. 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위 박성훈 씨가 재산 관리 위임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친척들이 금전을 요구했고 이 또한 거부하셨습니다. 네. 셋째, 사위가 소송을 암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장님이 완전히 유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빌딩은 회장님의 단독 소유입니다. 남편분께서 상속하신 재산이고 등기도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죠.
누구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딸도요? 네. 상속은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발생합니다. 회장님이 생존해 계신 이상 따님에게도 권리가 없습니다.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사위가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위임장 강요는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회장님 당당하셔야 합니다. 이건 회장님 재산입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회장님, 이 빌딩을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법인요? 네. 재단법인을 설립하시고 회장님이 이사장을 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숙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앞에 은숙이 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법원 건물을 비추고 있었죠.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준비됐습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소영이 앉아 있었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은숙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죠. 반대편에는 성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옆에 있었어요. 성훈은 은숙을 노려봤죠.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판사였어요. 착석하십시오. 사건 2025가단 3456호 재산분할 청구의 건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성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은숙은 7년 동안 250억 상당의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독점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피고는 2018년부터 월 2천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 부부의 집에 거주하며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이득입니다. 또한 피고의 딸인 이소영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피고가 재산을 숨긴 것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할 것을 청구합니다. 성훈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은숙을 바라봤어요. 피고 측 답변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째, 해당 빌딩은 피고 김은숙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남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며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는 김은숙 씨입니다. 둘째, 상속은 소유주 사망 시 발생합니다. 김은숙 씨는 생존해 계시므로 따님에게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셋째, 재산 은닉이 아닙니다. 본인 소유 재산을 가족에게 알릴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고 박성우는 피고에게 재산관리 위임장에 강제로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성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어머니, 사인하세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협박이네, 성훈아.
협박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겁니다. 어서 사인하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성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10년 동안 모셨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녹음을 틀었어요. 장모님,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이제 짐이라고. 당장 짐 싸세요. 성운의 목소리였습니다. 추석날 한 말들이었죠. 방청석에서 소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를 짐 취급했습니다. 모신 것이 아니라 학대한 것입니다. 성운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대화입니다. 기각합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남편이 남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네. 빌딩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판사가 유언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이 재산은 오직 은숙만을 위한 것이다. 자식에게도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 은숙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라. 판사는 유언장을 내려놓았어요. 피고의 남편은 분명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산은 피고만을 위한 것이라고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는 한참 서류를 검토했어요.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죠.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고 박성운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해당 빌딩은 피고 김은숙 씨의 단독 소유이며 합법적 상속 재산임을 확인합니다. 원고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원고 박성운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패정합니다. 쾅! 다시 한번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긴 거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은숙은 뒤를 돌아봤어요. 성우는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소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성운이 따라왔어요. 어머니. 성운이 불렀습니다. 은숙은 멈춰 섰어요. 어머니, 제가. 성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났네. 자네와 나는 이제 남이야. 은숙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성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저녁, 은숙은 딸네 집으로 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하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성운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소영과 하루도 옆에 서 있었죠. 어머니. 성운이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숙은 놀라 멈춰 섰어요. 자네,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짐 취급했습니다. 성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루가 은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잘못했대요. 용서해 주세요. 하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소영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여보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은숙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성훈아. 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게.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네. 성훈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은숙은 성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을 돈으로 계산한 건 자네였네. 나를 짐이라고 했던 것도 자네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는 하겠네. 하지만 조건이 있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삶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라. 내 재산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간섭하지 마라.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아. 네, 엄마. 엄마는 이제 따로 살 거야.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엄마. 엄마를 이해해다오.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하루가 물었습니다. 추석 때 보자꾸나, 하루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정말요? 그럼 약속이야. 은숙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성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은숙은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추석날 저녁이었어요. 은숙은 빌딩 옥상 정원에 작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송편, 전, 나물, 갈비찜까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할머니, 뒤에서 하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은 돌아봤습니다. 13살이 된 하루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죠. 우리 하루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루가 은숙을 꼭 안았습니다. 뒤따라 소영도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소영아. 잘 왔다. 은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의 얼굴은 1년 전보다 밝아져 있었죠. 사위는 안 왔어? 남편은 집에 있어요. 저희만 가라고 해서요. 잘했네. 오늘은 우리끼리만 먹자.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은숙이 송편을 하나 집어 하루 그릇에 놓아줬죠.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야경도 예쁘고. 하루는 난간 너머로 펼쳐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한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치?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살거든. 정말요? 할머니 집이에요? 응, 할머니 빌딩이니까. 은숙은 건물을 가리켰어요. 20층짜리 빌딩. 이제는 당당히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바쁘긴 하지만 즐겁단다. 지난 1년 동안 은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이 됐죠. 빌딩 수익의 일부로 불우한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엄마, 신문에서 봤어요. 엄마가 노인 복지센터 지원하신다고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무료 급식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있어. 은숙은 뿌듯했습니다.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게 기뻤거든요. 할머니 멋있어요. 하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우리 하루가 제일 멋있지. 은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은주 이모랑 철수 삼촌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숙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친척들 이야기구나. 법정 판결 후 친척들은 한동안 은숙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돈을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은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동생 철수는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고 은주는 서운하다며 등을 돌렸어요. 조카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모들은 엄마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은숙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후회 안 해.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건데 왜 남들 주면서 살아야 하니? 맞아요, 엄마. 그리고 있잖니, 소영아. 엄마가 돈 나눠줬으면 그때뿐이야. 그 돈 다 쓰고 나면 또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럼 엄마는 평생 돈 주는 기계 신세지. 은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다 내 편은 아니더라. 돈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 되더라고. 엄마.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누구 눈치 안 보고. 바로 그때 은숙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숙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누나 나 철수야. 동생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누나, 미안해. 그동안 누나한테 너무 심했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나 사업 망했어. 빌린 돈도 다 날리고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은숙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 제발 조금만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철수야. 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 안 도와주는 게 마음 아프다. 하지만 말이야, 내가 너 도와주면 넌 또 사업한다며 날릴 거 아니냐? 아니야, 누나. 이번엔 진짜. 그만해라. 넌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직업이 필요한 거야. 은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일자리는 하나 소개해주마. 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 일 하나 있다. 월급은 300만 원. 어떠냐? 3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철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냐? 1년 동안 나한테 연락도 안 하다가 돈 달라고 전화했잖아.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너한테 돈 줄 생각 없어. 하지만 일할 기회는 줄 수 있어. 선택은 내가 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가 끄는 거였어요. 은숙은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젠 익숙해졌어. 은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더라. 엄마. 하지만 소영아, 너는 달라. 너는 엄마 재산 바라지 않았잖니. 그게 엄마는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소영이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하루가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 돈 필요 없어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루 착하네. 은숙은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음식, 따뜻한 대화. 은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엄마는 이제 행복하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죠. 딸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날들. 짐 취급 당하던 기억들. 그리고 용기 내어 일어선 순간들.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250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선 게 중요하지. 은숙은 가슴속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당당하게 살아라. 무시당하지 마라. 당신 말대로 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은숙은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년 추석에도 여기서 만나요. 그럼 약속이야.
할머니가 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하루가 환호했어요. 은숙은 딸과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은 바로 이런 거구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만나는 것.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 너머로 보이는 별들. 은숙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던 나. 이제야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구나.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빌딩 전체를 비췄어요. 옥상 정원에서 밥을 먹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작아져 갔죠. 그리고 은숙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60셋에 시작한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빌딩의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은숙재단 마이너스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추석날 밤 강남의 하늘 아래 은숙은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